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5학년입니다. 5학년의 인문학 산책,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역사가 사건, 사실들로 이루어진다. 그 사건에는 어떤 객관적 조건이나 구조, 인간의 자유의지, 우연,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다. 어느 것이 많고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있지만 항상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사도세자의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 사건에 들어있는 두 번째 요소, 의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예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출석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제가 가야 될 우신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주어진 고등학생 때의 구조인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학생이 학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의지죠. 인간은 자기가 뭘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거를 의지라고 하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제가 인권연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역사 공부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냅니다. 발심을 합니다. 그 인간의 이렇게 많은 노력과 의지 때문에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축적돼 왔던 것입니다. 제가 저기 한때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마라톤을 열심히 했는데 풀코스를 뛴 적이 있습니다. 풀코스는 42.19km인데 우리 100미를 뛰어야 됩니다. 제가 한 3월, 매년 3월에 마치 시즌 오픈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대회가 있는데 광화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잠실운동장에 도착하는 경기인데요. 출발하기 전에는 이 화장실을 꼭 들립니다. 그날도 뛰기 전에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 볼일을 보는데 제 옆에서 볼일을 봤던 분이 바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였습니다. 저는 거의 90도 각도로 경의를 표했죠. 그 쑥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인사를 받았던 이봉주 선수랑 저는 같이 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먼저 뛰고 저희 같이 아마추어는 한참 뒤에서 이제 방해되지 않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2시간 정도 또 뛰어가지고 제가 서울 시민의 숲 언저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뛰던 마라토너가 이봉주 선수 골인 하면서 1등 하면서 시간을 제조. 근데 그때 시간을 딱 보니까 알려줬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마 2시간 10분 정도의 골인을 한 것 같아요, 이봉주 선수가. 이게 감들이 잘 안 오시죠? 그 텔레비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뭐 뛰는 거가 이렇게 보이지만 감이 잘 안 옵니다. 실제 뛰어보지 않으면. 백리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요즘에 50m 달리기 한다고 그러는데 100m를 18초로 뛰면서 그 속도로 42.195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등학교 때는 100m를 남학생들의 경우 14, 15초에 뛰지만 지금 저한테 뛰라 그러면 20초 안에 못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속도로 이봉주 선수는 그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100m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100m를 422번을 뛰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 몸으로는. 제가 웃으면서 이봉주 선수는 나만큼 4시간 동안 뛸 수가 없어서 2시간 만에 뛰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귀여운 억지를 부리긴 합니다만 이게 차이죠. 이봉주 선수의 몸의 조건과 저의 몸의 조건이 벽을 만들어 뛰려는 의지는 저도 있고 이봉주 선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그 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구조주의에 대한 복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의지의 영역은 우리가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면 안 되는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의지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힘이죠.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중요한 기록 중에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폴란드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생존한 몇 분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부터 태어나서 1987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 경험과 아무튼 삶이 줬던 비극의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19년생이니까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저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화학도였습니다. 이분이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다행히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고향인 토리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책을 발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편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포로들이 있었느냐? 또는 왜 집단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탈출한다고 하는 의지를 포로들이 갖지 못했나? 라는 질문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인 반란이 왜 일어나지 않았나? 왜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억압적 상황에서 인간은 저항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존재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1차로 레비는 레비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깊고 이러면 우리 도가 튼다, 도가 높아지는 깊어지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레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질문 자체가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인간들이 갖는 자유
그 다음에 자기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이런 좀 아까 얘기했던 왜 탈출하지 않았느냐,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것이 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당한 이유로 아무 죄도 없이 자유가 없는 수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탈출이나 저항을 통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우리한테.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우에는 이게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은 수용소의 진짜 상황, 진짜 그림과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생각을 이런 상황은 타개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려놓고 있는 상황하고는 아우슈비츠가 너무 달랐다. 한번 이걸 얘기를 마저 제가 쭉 해볼게요. 현재 기록에 의하면 아우슈비츠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은 지금 대략 400 내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수백 명도 안 되고요. 성공한 사람은 수십 명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탈출 자체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의욕이 꺾일 정도로 좌절감을 수용소에 들어갈 때 이미 봤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 보면은 말하자면 게토에서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기차에 실어서 보내는 장면을 가끔 뭐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데서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게 그냥 그 기차로 타고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뭘 발견했냐면 기차로 타고 가는 과정을 한번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랜 시간을 이동할 때 가장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생리현상입니다. 남녀노소를 한 칸에 채워놓고 쉬는 시간도 없이 열차를 운행해 갑니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갑니다. 서 있을 때도 물론 당연히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가려주고 이러면서 생리현상을 해결합니다. 어떤 경우엔 한번 들판에다 열어줍니다. 가릴 데 없는 들판이기 때문에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얼른 내려가 가지고 볼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용변 급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하루를 그렇게 놔둬도 힘든데 이틀 사흘 그렇게 놔뒀을 때 그 1차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문명생활 속에서는 별로 보기 힘든 들판에서 볼일을 보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감시병들은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례를 얘기 드리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나가서 들판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 사흘 동안 서서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실려가는 포로 아닌 포로들의 인간적 자존심을 하나하나씩 긁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인간다움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바로 수용 과정 일반의 전반에 걸쳐서 깔려있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개토에서부터의 구타, 이송 과정에서의 반인간적 대우,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레비의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때리는 무자비한 구타. 그때 본 것이 바로 분노하지 않고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것. 무자비하게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릴 수 있다는 것. 이 과정까지만으로도 이미 많은 포로들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들어옵니다. 상태에서 그동안의 굶주림과 학대만으로 간신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체력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삭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탁 띄는 죄수복, 줄무늬 죄수복, 우리 저 영화에서 많이 봤던 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발이 뭔지 아세요? 남학신입니다.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빨리 걸을 수도 없습니다.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지리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연고도 없습니다. 포로들은 24시간 함께 감시합니다. 상호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혹독한 고문 끝에 처형됩니다. 또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의 친구들은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탈출하려는 그 포로들 사살한 간수는 포상휴가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도망가려는 생각도 없는 포로를 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실제 몇 명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에서 600만이라고 보통 기록이 됩니다만, 그 이른바 처리되는 수용소에서 살아서 생존하는 시간조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면 그 다음 수송열차에서 온 포로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반란의 싹이라는 것, 저항의 싹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레비가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인간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낙관을 봤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아우슈비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는 자유의지를 조심스럽게 대입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왜 이봉주 선수만큼 못 뛰냐 라고 하는 질문은 감히 이런 비교를 아우슈비츠 프리모 레비에한테 하는 건 절대 불경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의지를 어떤 사건에 대입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류의 논의나 언설들이 횡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이룰 게 있을 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이 열정이다. 청춘은 원래 아프다 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근데 왜 청춘이 아름다울 권리를 빼앗기고, 이도영과 청춘양은
14살, 15살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정이 환희에 찰 기회를 빼앗기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보던지 젊은 사람들을 봐도 이들이 게을러서 취직을 못하거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게 되어 있는 세제, 재벌들을 보호하는 법인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 점점 수월한 해고 체계,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공부의 연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사 공부의 연장에서 볼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류의 논자들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환원론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조의 탓만 돌리면 인간의 책임을 못 묻죠. 인간의 책임을 못 묻습니다. 탈세하고 위장 전입하고 이랬으면서도, 이상한 유령 가족회사 만들고 이랬으면서도 종종 관행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 관행도 일종의 구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면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로 바꾸면서 사태를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게 구조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안목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 문제를 마찬가지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이 바로 아우슈비츠를 만들었던 기획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파시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치가 망한 다음에 도망쳤다가 1962년에 예루살렘으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 질문자 법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냐? 그랬더니 꼭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명령은 수백만 명의 남녀 아이들을 세심하게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을 안 죽였으면 자기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이 사람의 상태를 정신 상태를 점검한 결과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사상가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질문을,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생각 없음. 영어 그대로 thoughtless입니다. 생각 없는 것. 우리 왜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이히만에게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공자가, 그쵸?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저지르지 마라.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윤리인 것 같지만 저는 무척 유물론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싫은 거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도 싫은 거죠.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상황은 남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담을 쌓는 방식으로 아이히만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출발점, 이 단절의 출발점이 바로 생각 없음이라고 아렌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관념적인 설명 방식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관념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자기의식, 그 의지에 대한 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자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것,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저지르지 마라는 것이라는 인간끼리 갖는 최소한도의 공감대, 이것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 좀 아픈 사태들을 부딪힐 때 좀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유의 접근 방식이 구조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바꿔쳐가지고 문제를 호도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그 믿고 싶지 않은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매우 쉽게 혼란을 겪거나 실제로 판단에 혼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편하게 판단이 뭐 그런 거 정도는 우리 뭐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세월호 3년상이 지났지만 사회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참 그런 상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호 4.16 참사 당시에 그때 교감 선생님이 자살하신 일이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게 돼버리고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책을 해서 학생들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리가 부모가 자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좀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월호 때도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상태가 들어오면 자식이 교통사고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부모는 자기가 책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너무 아프니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건 부모님 책임이 아닙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그렇게 된 거는 교감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아야 될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의지의 문제로 사태를 과도하게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이 낳은 애를 낳아서 내가 쟤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몹쓸병에 걸렸고 몹쓸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A 불상, 슬프지만 그것이 병적 상황으로 되지 않게끔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픔이나 어떤 일 때문에 똑같은 방식의 아픔을 겪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지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양상들이 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객관적 조건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성폭행 당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들,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타인의 시선도 그렇게 나타나죠. 경찰 조사에서나 이런 경우에 보면 그걸 피해자가 잘못해서 라고 해석을 해나갑니다. 피해자 자신도 남의 시선도 내면화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밖에서 조건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잘못 해석됨으로써 나타나는 병적 현상들입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빼놓고는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지에만 논하다 보면 구조를 놓칩니다. 조건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오해하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의지의 요소를 놓치면 인간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의지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시간에 걸쳐서 구조와 의지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연,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가장 아쉬운 이유가 이 우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아쉬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다음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